네, 여러분 이 양평 현장에서 괴담 척결하고 차 한잔하러 모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양평 분들도 계시고 인근에 여기저기서 오셨어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양평 아미고님한테 들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평이 31개, 경기도에 31개 시군구가 있는데,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땅이 제일 넓대요. 굉장히 길대요. 저기 양수리, 그쪽이 이제 양평이 시작되는 지점인데, 거기서 저 원주까지, 원주랑 접경 지역까지가 양평이래요. 그래서 양평을 양수리 쪽에서 양평 끝까지 가는데 한 2시간 걸린대요. 예, 그 정도로 넓은 땅인데, 그 넓은 땅에 12만 명의 양평 군민들이 모여서 사시는데, 한 5만 명 정도, 한 3만 명, 조금 3만 5천 명 정도가 양평읍에 사신대요. 양평읍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강상면, 강하면, 또 지평 이쪽으로들 많이 사신대요. 그리고 양수리에 좀 사시고. 그런데 이제 양평의 중심은 그러니까 양평읍이잖아요. 양평읍, 남한강변에 양평읍인데, 그 양평 군민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 예타 원안, 저 양서면으로 가는 원안은 그냥 양평 맨 북쪽길을 살짝 스쳐서 가는 것이래요. 그래서 실제 양평 군민들한테 아무 관계도 없고 도움도 안 주는 그런 고속도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그쪽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왜 그쪽으로 노선을 잡았는지 양평 군민들은 이해를 못 한대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때 반대 안 했냐? 그때는 이게 2008년부터 서울 양평 고속도로 놔야 된다 해서 모든 양평 국민들의 염원이었는데, 민자로 하려다가 실패하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2021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노선이야 어찌됐든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어서야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노선 결정이 되니까 예타를 넘어서기만 하면 된다. 다들 그래서 조용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타가 통과가 되면 일단은 이 고속도로를 놓는 거가 결정이 되니까 구체적인 노선은 그 다음부터 결정하면 된다. 이게 한 번, 두 번 실패를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예타가 통과됐다 그럴 때 다 잔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타가 통과된 노선이 이제 공개된 순간 다들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저게 무슨 양평 고속도로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 양평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맨 양평의 북쪽으로 살짝 스치듯이 가는 이 예타 원안은 이건 말이 안 된다. 더 내려와야 된다. 양평 군민들이 많이 사는 이 양평읍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내려와야 된다. 계속 그렇게 주문을 해서 첫 번째 수정안이 나오고 두 번째 수정안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의 이른바 대안이라고 하는 게 강하 IC에서 강상면 JCT 이 노선이 비로소 이제 양평 국민들의 그 총의가 모여진 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다들 좋아했대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기 직전에 느닷없이 저 좌파들이 괴담을 들고 나와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를 위해서 노선이 급조됐다,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바람에 맞아요. 이게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양평 국민들이 진짜 막 그동안 수년간 또는 10수년간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취재하면서 봤는데, 뭐 양평읍 내의 거의 모든 길에 양평 고속도로 조속히 재개해라, 이런 플래카드를 이제 다 갖다 붙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예타 원안, 양서면으로 가는 예타 원안을 고집하는 세력은 저건 양평이 어딘지도 모르고, 양평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양평 군민들이 어디서 모여 사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창고대처럼 하는 얘기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오늘 그 양서면의 그 예타 원안에 의하면 JCT 분기점이 되는 그
그곳을 증동리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야, 기도 안 차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에 JCT를 완전히 구름다리 놓듯이 그런데 거기가 다들 같이 가셔서 보셨지만 700여 가구가 들어서 있는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이 전원 마을이에요. 그분들 말씀대로 원주민도 있지만 서울에서 은퇴해서 정말 조용히 살고 싶다고 물 좋고 산 좋은 곳 찾아서 내려온 분들이 여기저기서 예쁜 단독주택들 짓고 이렇게 전원생활 하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고속도로가 교각 32m짜리가 이미 하나 나 있는 데다가 그 위에 40m 가까운 교각이 수십 개가 들어서면서 또 이렇게 회전해서 분기점이 들어서면 거기는 사람 사는 마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양서면 분들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기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서는데 그거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역시 현장에 나가봐야 알겠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봐야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양평 국민들 전체가 원하는 그 강화 IC 강상면 노선은 강화 IC 예정지가 개활지랍니다. 그러니까 뭐 산도 없고 뭐 큰 강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길만 놓으면 되는 곳이에요. 비용도 최소화되고 그렇게 해서 강 하나만 건너서 강상면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면 거의 서울에서 직선로처럼 이렇게 빠져 있고 양평 국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쉽게 그렇게 돼서 그 강상면에 JCT가 생기면 지금 남양평 IC 그렇죠. 남양평 IC는 이제 이미 나 있는데 남양평 IC를 타고 쭉 올라가다가 강상 JCT로 돌아서 그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게끔 그렇게 돼 있으면 서울까지 20분 30분이면 간다.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양평읍 주민들 입장에서는 남양평 IC 타고 강상 JCT 타고 서울로 가면 되고 강화 쪽에 사는 분들은 강화 IC 타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면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양서면 쪽에 그 양수리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6번 국도 타고 다니면 되고 그리고 그게 조금 불편하다 싶은 분들은 그 조금 내려와서 거기도 IC가 있잖아요. 양양고속도로 가는 무슨 IC죠? 모광리 IC 타고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강상명 JCT에서 서울로 가면 되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게 이제 양평 국민들의 말씀이고 또 우리 전진선 양평 군수가 쭉 그렇게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우리 양서면 현장까지 같이 갔다 왔는데 아주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제가 이 현장에 와서 양평 군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또 전진선 군수로부터 설명 들은 얘기 이런 걸 지금 종합해서 말씀드렸는데 양평에 사시는 분들 제 설명이 맞습니까? 예, 정확히. 정확하게 맞아요? 마이크 좀 들고 말씀 좀 이제 해주세요. 네, 제가 맞습니다. 예, 제 설명에 좀 보태 주신다면. 여기 뭐 저기 양평 단합이 좀 잘 돼서 예. 박사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좀 협조 좀 하고 이거 뭐 박사님은 진짜 뭐 여기 양평 군 사람들하고는 진짜 저건데 이렇게 오셔서 그냥 애쓰고 설명하시고 이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짜 아이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저거고 아유. 그런데 예, 회원님. 예. 그런데도 원안해야 된다고 그것도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글쎄요. 그러니까 여럿이 의견이 충돌이 돼갖고 있는데 예. 이제 뭐 전진선 군수님이 이제 밀고 나가야만 되는 거지 또 뭐 이렇게 국민들이 뭐 의견을 뭐 아무리 따른다고 해도 예. 또 저쪽에서 좌파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니 뭐 의견이 뭐 그렇게 아주 금방 협상이 된다는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님은 진짜 이번에 잘 하신 거고 그렇게 해 밀고 나갔어도 이렇게 단합이 잘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저쪽에 좌파들이 응? 좀 사과를 해주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 바래다가는 우리 뭐 국민들이 뭐 응? 지쳐서 다 어떻게 저거 될 것 같아요. 그 박사님 혼자 이렇게 그냥 애쓰시고 예. 우리 여기 양평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얼마 없는데 또 이렇게 타지에서 인천 뭐 본부장님들 뭐 이렇게 오셔서 저기 저분하고 나하고 둘이 갈라 그래다가 예. 아무래도 이게 뒷마무리 박사님의 그 저기가 안 되겠다. 그냥 좀 마지막이라도 뵙고 이야기라도 드리고 네. 가야 되겠다. 잘 오셨어요. 예,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 양평에 살지를 않기 때문에 떠듬떠듬 설명을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좀 걱정도 되고 해서 예. 예, 오늘 저기 진짜 우리 양평 군수님하고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이렇게 직접 현장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보셨지만은 저도 이렇게 양평 지역에 살면서 이렇게 저기 진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봐왔는데 실제로 나와서 보니까 야 진짜 저도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처음에는 우리가 예타 할 때 당시에는 지금 원한 대로 이렇게 일한 대로 이렇게 저기 예비 타당성이 났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하고 이렇게 저기 어떻게 강한 양평에 IC도 없이 바로 넘어가서 거기 제시가 생긴다니까 양평에서도 진짜 큰 우리가 이제 이용하기에도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서울 사람들도 예지에서 이제 올 때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 불편하고 이게 강산면 이게 삼한대로 원래 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지금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예비 타당성 이렇게 났지만은 다시 이제 뭐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저기 진짜 우리 국민들 현실에 맞게끔 진짜 예지 사람들도 진짜 지금 새로 개정한 대로 한다면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도 네. 더 이렇게 이용하기가 더 쉽고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네.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한 후에 사실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또 정부 여당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양평 구민들의 염원인 고속도로를 건설을 백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몰라도 양평 구민들은 원희룡 장관을 엄청 욕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양평 구민들이 원희룡 장관 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저도 처음에 네. 이제 방송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님께서 이제 네. 그렇게 결정하실 때 저도 직접 봤거든요.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이렇게 저기 장관님께서 네.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야당 측에서 진짜 계단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장관님께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건 예. 아닌데 예. 이게 나중에 이제 건설은 이렇게 돼야 보니까, 되는데. 네,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결단을 잘했다. 이 상태로 진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그냥 숙이고 예를 들어서 저기 민주당 측이 원하는 그쪽으로 이제 원하는 저기 그쪽으로 나간다라면은 계속 시달릴 것 같아요. 아하, 예, 알겠어요. 우리 회원님도 아까 우리 원희룡 장관 백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잘하셨다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장관님 참 잘하셨어요. 네. 그냥 연설도 잘하시고 그냥. 근데 그 저 양평 국민들 중에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죠? 안 하겠다는데. 왜냐하면은 그 양반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뭐 실천이 좀 돼가고 있는 거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더 이렇게 답답한 이력이 생길 거라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이
이 고속도로 노선 또 백지화 선언 관련해서 양평 군민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 지금 박사님 양평에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는 그쪽으로 나는 것이 최저간입니다. 현재 강화 IC. 아니요, 그렇죠. 강화 IC. 강상면 JC. 거기밖에 놀 데가 없어요. 네. 도로 여건상, 지형상,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양수의 양서면에 뭐 그쪽이 나온다는 거 이런 거는 어느 누가 봐도 상식 이하의 상식 이하의 수준이고요. 예. 양평 사람이라고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저까지 다 양평 시내잖아요. 그래요. 예. 양평 시내 사람들이 덕을 봐야죠. 그리고 또 거기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다 사통팔달 연결 되잖아요.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그쪽밖에 할 데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저쪽 좌파들이 네. 그쪽 원안에서 뭐 어쩌고 해야 된다. 거기에 또 아이씨 하나 내면 된다는 그 이재명이 하는 말은 진짜 뭣도 모르고 얘기하는 소리예요. 무식한 소리예요. 무식한 소리. 그냥 아니 와서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밖에 도로 날 데가 없어요. 거기밖에 이쪽은 다 전철, 기차, 전원주택. 더 이상 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물이 많아가지고 그럼요. 함부로 길도 못 내요. 함부로 길도 못 내요. 양평에 다리가 2개밖에 없어요. 최하로 다리가 4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아하, 예. 저쪽 이쪽 더 추가가 돼야 되거든요. 양수리에 그쪽에 다리를 놓을 수 있나요? 고가도로 다리를 놓으면 어떤 님이 좋아해요 그걸? 나부터 다 반대하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쪽에다 낸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쪽밖에 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 지금 이재명이가 사과 절대 안 할 자인데.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원희룡이가 사과 안 하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안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죠. 누구랑 싸워요? 원희룡이랑? 양평 군민은 거의 90%가 원희룡 장관님의 그 발언에 찬성하고 있거든요.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믿고 있어요. 해주겠지. 돈으로. 저 좌파들하고 싸우느라고 지금 백지화선을 한 거지. 해주겠지. 진짜 안 놓겠다는 게 아니다. 있는 거예요.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내가 말이 좀 길어졌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건희 여사님, 김건희 여사님 그 땅은 선상부터 있던 땅이에요. 이 고속도로하고 아무 상관없는 땅이에요. 네. 저쪽 산 중턱에 뭐가 필요 있는 땅이에요. 거기가 아무 소용없는 땅이거든요. 그 선 거짓으로 그 뭐 선동원인가밖에 안 되죠. 그래요. 거의 다 악산이고 악산이고 쓸 수 있는 땅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사 김건희 여사 처가 쪽은 그쪽 동네 우리 저기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도 많이 살고 내가 이제 양평이 고향이니까 어느 정도는 알죠. 얘기들 들어보면은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가보지는 않았는데 뭐 거의 뭐 쓸 수 있는 땅이 거의 뭐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김건희 여사 외가 쪽 땅 위치 말이죠. 예. 저도 현재는 양평 사람이 아니라도 양평에서 한 2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옥천면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인접 지역입니다. 네. 그 지금 JTC를 만든다는 자리가 병산 1입니다. 그게 그 양평대교를 건너가지고 강화면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힐하우스 쪽 못 가가지고 왼쪽 편으로 꼬부라져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은 이제 백병산을 뚫고 나오는 터널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그 고가교가 설치가 돼가 있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다가 만든다고 그러는데. 강상면 JCT를.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 친정집 그 선산이 있다는 데는 거기서 작은 산을 하나 넘어가지고 산을 또 하나 넘어요? 넘어가지고 이제 양평 지금 남양평 IC 있는 그 인근이에요. 그쪽이 어차피 그쪽은 옛날에 IC가 나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거기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고속도로가 난다 해서. 내가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에 대한 식견이 뭐 넉넉한 사람은 아니지만도 앞으로 희망이나 발전성이 있다 해서 사라고 그러면 나는 안 삽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양평 IC 쪽에 붙어 있는 거군요. 그쪽에. 그러니까
그 부동산 이익을 봤다면 이미 남양평 IC 났을 그렇죠. 때 이미 봤다. 예.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서 저쪽 강건로를 쳐다보면은 그 남해평 IC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점심 식사를 초대한 거거든요. 그래요? 와서 보시라고.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오신 건데 네. 가서 보시면은 거기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예. 거기밖에. 예, 지금 양평 국민들의 말씀이에요. 그 강화 IC에서 강상면 JCT 이 노선밖에는 없다. 그게 양평 국민들이 우리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길은 거기밖에 없다. 자, 함께 둘러보셨는데. 오늘 좀 구석구석 봤고 저도 그 교각 30-40m 높일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걸 진짜 머리에 그 마을 주민들이 이고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오늘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팩트 체크를 우리가 했는데 어쨌든 이제 남는 문제는 절대로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이거를 사과하거나 철회하지 않을 거라고요. 기승전 무조건 정치회담으로 좀 몰고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는 문제는 양평 주민들의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때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괴담은 물리칠 수 있다. 정치권의 공방으로 가지 말고 주민이 나서야 된다. 오늘 더더욱 그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보니까 제가 볼 때 뭐 거의 100% 가까이 거의 새로운 노선, 제3의 노선이잖아요. 강화 IC, 강상면 이쪽으로 완전히 그게 오늘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 예, 저는 이제 오늘 현장 취재에서도 확인됐습니다만은 이제 양평 국민들의 절대적 다수가 원하는 노선 강화 IC 놓고 강상면 JCT 놓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현장에 와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저는 이제 이번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 아까 제가 밥 먹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에 정말 허무하다 할 정도로 허망하다 할 정도로 저 좌파들의 괴담에 완전히 놀아났어요. 그 광우병 괴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월호 괴담, 천안함 괴담, 사드 괴담,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괴담, 그리고 이태원 사고 괴담, 여기에 후쿠시마 괴담, 양평 괴담까지 아니 10년 한 사이에 10개 가까운 괴담이 전국을 흔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뒤에 3개의 괴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해서 이겼어요. 이태원 사고 직후에 막 괴담 유포됐을 때 그거 우리가 제압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태원 사고로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후쿠시마 괴담도 이게 이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까지 오면서 우리가 그 괴담을 이겨냈어요. 물론 이제 어민들이 진짜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양평 괴담도 이게 저쪽 종북주사파들의 괴담에 만약에 놀아났으면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 부인의 처가 그러니까 외가의 특혜 괴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나라가 흔들리는 겁니다. 저쪽에서 당장 탄핵 얘기하면서 이 괴담을 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담을 지금 우리가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뒤에 3번의 괴담은 우리가 이겨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 6개 괴담 있잖아요. 그 광우병 괴담부터 해가지고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괴담, 사드 괴담.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다 그게 가짜 뉴스고 거의 거짓이고 괴담이라고 하는 게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먹혔다니까. 당시에는 그게 먹혀서 광우병 괴담 때는 그게 먹히는 바람에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10%대로 떨어지고 이명박 그 청와대 뒷산에 가서 막 눈물 흘리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먹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천안함 괴담이나 세월호 괴담이 수년간 계속되면서 무려 진상조사만 8번, 9번 했잖아요. 그게 괴담이 먹혔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천안함 괴담은 폭침당하고 난 다음에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증폭돼 가지고 심지어는 이 KBS에서 그 괴담 방송을 할 정도까지 됐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3번의 괴담을
빼놓고는 우리가 다 당했어요. 괴담에. 그런데 이제 그 이태원 사고부터 이제 괴담을 우리가 이겨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전의 괴담과 그 최근 3번의 괴담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괴담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은 변한 게 없어. 광우병 했던 사람이 세월호도 하고 천안함도 하고 박근혜 탄핵도 하고 그 똑같은 주동자들이 이번에 후쿠시마도 하고 양평도 하고 있어요. 저 종북 주사파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대응이 바뀌었어. 우리의 대응이. 첫째, 이게 괴담이다. 적극 대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인식을 대통령부터 우리 국민들이 동시에 하게 됐어요. 이거 그냥 놔두면 없어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 안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래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또는 그 사안 관련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발언을 시작했어요. 이태원 사고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 지금 양평 괴담에는 원희룡 장관이 나섰고 그리고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 문제는 과학자들이 먼저 나섰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권위 있게 팩트 체크를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저 종북 주사파들이 전파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다. 괴담이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알리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자유우파 유튜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거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과 투쟁하는 과정에서거든요. 그 이전에는 저도 2008년부터 시작했잖아요. 2018년부터 고성국 TV도. 근데 광우병 때,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유튜브 없었어요. 저도 유튜브 안 했어요. 그저 여러 방송에 나가서 열심히 우리 자유파의 입장에서 평론을 하고 토론을 했지만 안 불러주면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를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와는 달라진 거는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이 괴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는 당사자인 어민들이 나섰어요. 어민들이. 양평 괴담에는 양평 군민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괴담의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괴담 유포자들을 향해서 항의하고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나서니까 저것들이 힘을 못 써요. 아니 어민이 나서서 너네 쓸데없이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다 죽는다 하니까 저것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양평 군민들이 나서서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니까 저것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원한 했다가 야 가만히 있어봐. 이게 IC가 필요하긴 한가 보다. 그러니까 원안으로 가면서 IC는 놓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장에 가서 다 설명 들었잖아요. 예타 원안으로 가면 IC 놓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서 괴담이 하나하나 지금 퇴치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엄청난 부담을 원희룡 장관이 안고 결단하지 않았겠어요? 예타까지 다 통과해서 구체적으로 본 타당성 조사에서 노선이 거의 확정된 시점에 그러면 이 노선 고속도로 관련된 양평 국민들의 열망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 텐데 이걸 백지화한다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은 사실 그 장관이 말했지만 거의 모든 그 원희룡의 정치 생명 다 걸고 선언하는 거예요. 장관 자리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정치인이잖아요. 정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런 정말 과단성 있는 결단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든 걸 걸고 선언하고 승부에 나섰기 때문에 비로소 국면이 전환이 됐다. 일방적으로 공격만 받을 것 같았던 이 양평 괴담 구도 이것을 국면을 바꿔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오히려 괴담 유포자들을 공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니까 양평 국민들도 나서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고 종북 주사파들의 괴담 정치에 맞서는 우리 자유파의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마무리를 잘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마무리는 뭐냐면 양평 국민들 절대 다수가 원하는 이 강화 IC를 새로 놓고 강상면 JCT로 해서 양평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는 거예요. 준공하는 거예요. 준공 예정일이 2031년이라고 아까 전진성 군수가 얘기하던데 그거를 최대한 당겨갖고서 한 1년이라도 앞당겨서 개통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좋은 마무리예요. 그러려면 이 괴담을 완전히 우리가 떨쳐내야 돼요. 지금 원희룡 장관은 이재명의 공개사과, 더불어민주당의 공개사과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는 이 사과를 요구한 원희룡 장관도 저것들이 사과자들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는 전진성 군수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것들이 사과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말 바꾸는 거 보면 사실상 꼬리 내리고 사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 백지화를 처리하고 양평고속도로 건설에 진짜 양평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제대로 된 양평고속도로 만듭시다. 이게 이제 전진성 군수의 얘기잖아요. 네,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오늘 양평 현지에서 직접 현장을 보고 또 우리 양평 국민들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래서 이제 양평 괴담은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갖고 제가 서울로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예, 네, 그러시죠. 예. 이 양평에 계신 분들이 네. 적극성을 더 띄웠으면 좋겠어요. 뭐 민주당사에 가든지 예. 좌우지간 무슨 수를 써서든지 저 사람들이 양평 국민들을 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럴 정도로 적극성을 띄웠으면 좋겠어요. 한 번 간 걸로는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냥 계속 연달아 가서 네. 아주 적극성을 띄고 네. 너희들이 뭔데 우리 저 군의 그 고속도로에 대해서 왈가왈가 하느냐. 이렇게 그냥 아주 적극성을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쟤네들이 꼬리를 더 내릴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양평 국민들이 고속도로 놔야 된다는 거는 뭐 엄청 열기가 뜨거워요. 네, 네. 그 열기를 그런 방식으로 예. 정당하게 표출하자.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꼬리를 내릴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예, 또 다른 말씀 좀 들을게요. 예, 마이크 좀 가지시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박사님이 그 전에 대통령께서 이거 도어 스태핑 하는 거 예. 그걸 계속 해야 된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지금이 그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이 예. 왜 그러냐면 외교 성과가 참 좋잖아요. 여기다가 또 김건희 여사님 또 이제 그 가짜 뉴스가 나오잖아요. 예. 딱 자르고 성과를 국민한테 알려주고 외교 성과가 좋은데도 국민들은 별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도 좀 좋은데 네네. 이런 때 도어 스태핑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보니까 도스태핑 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너무 바빠서. 네. 그거 아니면 박사님 같으신 분들이나 막 어떻게 마이크 잡고 뭐 방송을 하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예. 이런 때 도어 스태핑.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네. 예, 도어 이런 때 하면 스태핑은 얼마나 좋을까. 지난번에 무슨 기자가 하도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거의 행패 수준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안 한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너무 자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번처럼 나토 정상회의하고 폴란드 국빈급 방문 하면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구조에서는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기자회견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국무회의나 비서관회의를 하면서 이제 모두 발언하는 걸로 이제 그 메시지를 주는데 이럴 때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출근길에 이번 성과가 참 이런 면에서 좋았다든지 이렇게 직접 국민한테 메시지 전하는
그런 잘 준비된 도어 스태핑은 한번 다시 재개해 볼 만하다. 저는 그 도어 스태핑이 참 좋더라고요. 알겠어요. 예. 또 뭐 꼭 이 양평 괴담 관련 아니라도 좋아요. 예. 그 제가 뭐 여조건 처음에는 그 많은 그 말이 있었는데 네.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탄핵 문제가 네. 뭐 아주 너무 조용해요. 이게 그냥 탄핵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 그거요. 탄핵이 될 것 같으면은 저 더불어민주당 저것들이 조용히 있겠습니까? 벌써 막 북치고 뭐 장구치고 난리가 났지. 저거는 원래 탄핵거리가 아닌 거예요. 탄핵거리가 아닌데 저것들 머리 숫자 앞세워 갖고서 그냥 탄핵을 시켜 놓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모든 법조인들이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탄핵거리가 되나? 다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건 기각이에요. 기각이니까 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기각될 때 우리가 뭔 소리를 하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저거 가지고서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한 겁니다. 예, 이제 곧 결론이 날 거예요. 기를 좀 땡겨서 뭐 기각을 시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면 그거가 어려운 게 이 사법부가 이제 다 기일을 잡는데 저 사법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인용을 해도 뭐 인용을 하면 진짜 나라가 뒤집어지겠죠. 근데 기각을 하면 저 170석이나 갖고 있는 저것들이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그 심리가 180일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날짜를 꽉꽉 채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결론 내린다 이렇게 하면서 면피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헌법재판소는요 대법원하고 또 달라. 대법원은 그래도 이 법리에 입각해서 뭘 하는데 그것도 김명수 대법원 때문에 완전히 오염됐지만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달리 처음부터 정치적이에요. 자기들이 내리는 결정이 어떤 정치적 파급 효과를 줄 건가까지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헌법재판소의 성격이 그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법리만 따졌으면 그거 기각이죠. 적어도 5대3 정도로 기각이 확실시 됐는데 저것들이 정치를 한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이 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촛불에 다 죽을 것 같잖아요. 당시에는 탄핵하라고 촛불 막 들었잖아. 우리는 탄핵 반대한다고 이 태극기 들고 나갔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기각시켜 놓으면은 저 탄핵파들의 촛불에 불타 죽을 것 같으니까 저것들이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설득해서 8대0으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게 헌재예요. 그래서 지금 이상민 장관 그 탄핵안도 헌재에서 심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뭔가를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180일 꽉꽉 채워서 할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내년 이제 총선 때 우리 국민의힘당이 진짜 압도적으로 이렇게 승리를 해야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가 진짜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좋은 인재들 지금 국회의원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진짜 언론인이라든가 우리 진짜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네. 진짜 아주 열심히 하고 진짜 저하고 이렇게 앞에서 나서서 진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재들이 진짜 많은데 그래 알겠어요. 예. 우리 박사님께서 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잘 좀 이렇게 추천하셔가지고 네. 지금 국민의힘당 김기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요새 진짜 대표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진짜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박사님께서 어느 정도 그 힘이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어떤 사람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갖고 제가 조심스러워요. 예. 저것도 고성국이랑 친하다 그러면은 공천에서 불이익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적이고 또 아주 혁신적인 공천을 하라는 게 국민적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기준이라는 게 얼만큼 해야 개혁적인지 아닌지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선거는 상대가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으로만 하면 돼.
근데 이 개혁적이라고 국민들이 느낄 때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현역 의원을 몇 명 잘랐냐야. 현역 의원을 몇 명 잘랐냐. 근데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유리해요. 첫째는 민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소속 국회의원들을 함부로 못해요.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래서 야당은 원래 물갈이를 잘 못해요. 그거는 우리 정당 사회가 그래요. 정당 사회에서 보면 대대적인 물갈이는 여당에서 한 거예요.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여당에서 하니까 반발을 해도 크게 반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은 야당이라서 이재명이가 자기가 살려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한 50명 잘랐다. 그 50명이 반란을 일으킨다니까. 그래서 함부로 못 잘라. 그래서 공천혁명, 공천개혁, 당 쇄신 이쪽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객관적으로 더 하기가 좋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역 의원이 저쪽은 170이고 우리 쪽은 115인가 6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역을 자르는 게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예, 원외위원장보다는. 그러니까 저쪽은 현역이 170이나 되니까 현역을 자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쪽은 110명 몇 명 빼놓고는 다 원외이기 때문에 사람을 교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공천을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다. 일단 객관적인 조건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걱정하시는 대로 그건 다 좋은데 실제로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이거는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현실 정치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개입은 안 하겠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직간접적으로 전달은 되지 않겠어요. 그건 역대 대통령들이 다 직접은 안 하지만 다 그 의지 표명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인 정치개혁과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형태로든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뭐 그럴 거 있어? 그냥 현역 의원들은 다 공천 받는 걸로 하고 여기에 일부 현역 없는 곳에서만 좀 사람들을 영입해서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은연중에 다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인 혁신 쪽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고 제가 느껴요.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대통령의 최근의 여러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그 카르텔 혁파 얘기 하잖아요. 이건 공무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만 또 그 공무원과 연계된 인허가와 연계된 이런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지만 카르텔 중에 제일 센 카르텔이 정치 카르텔이거든. 그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아마 바로 느꼈을 거예요. 야, 이 정치권은 왜 이렇게 카르텔이 세냐. 이 신인의 진입 장벽이 제일 높은 게 정치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제 국회의원 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경험하실 거예요. 국회의원이 딱 돼서 자기가 지역구민의 선택을 받고 국회에 딱 가. 그러면 먼저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있잖아. 재선, 3선, 4선들이 불러가지고 밥 사줘. 밥 사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 야, 너 1년간은 그냥 고개 숙이고 다녀라. 그게 네 신상에 좋다. 왜 옛날에 뭐 저기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말도 3년 하지 말고 듣지도 3년 듣지 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한 3선, 4선 정도 되는 선배랍시고 국회의원이 초선들 몇 명 불러다가 밥 사주면서 그 속담을 얘기하면서 당신 말이야 그 잘났다고 고개 쳐들고 다니지 마. 그냥 우리가 하는 거 따라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거 완전히 이 시집살이 시킨다니까. 이런 식의 카르텔이 정치권이에요. 그래서 공천 받는 것도 어렵고 본선에서 이겨서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어렵게 배지 달고 청문회 꿈을 품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는 순간 시집살이 시작해야 돼. 이 그 벽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높아요. 진입장벽이. 그래서 정치 카르텔을 진짜 혁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건 여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도 이런 그 정치 카르텔 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물갈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개입하고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총선에 적어도 민주당보다는 더 혁신적인, 민주당보다는 더 개혁적인 공천이 이루어져서 국민적 지지가 국민의힘한테 더 많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